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균형표 이론의 실제 적용 사례를 조금 보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조금 해명이랄까 해석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균형표에 대한 일단 비판 비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움, 또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기본적인 강의부터 실전 강의를 좀 영상을 제법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영상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런 한편 현재 진행되는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접하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단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이론이건 쉽게 설명해주고 이런 것이 좋은 강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런 파티에서 어떤 여성이 와서 상대성 이론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이 전체 과정은 제 기억에 왜곡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에 대한 비하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비전문인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밑에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상 날씨가 더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거의 원시 상태와 비슷한, 혹은 전혀 과학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정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리 거위를 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리털 이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들은 아예 더운 지역에서 이렇게 거의, 그죠? 예, 발라의 상태로 살기 때문에 이불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단 추위와 같은 어떤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평생 추위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밑밥을 깔아가야 돼요. 이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리털 이불이니까 오리가 뭔지를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조류를 봤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지역에는 조류가 전혀 없다고 그냥 이야기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뭔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기도 하는 새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리라고 있다. 그 오리의 겉은 털로 덮여 있고, 깃털은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날개짓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또 생겼지만, 목에 있는 털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넣고 이렇게 만들면 정말 가볍고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북반구에 살거나 남반구 저 끝에 살던 사계절이 있거나 추위를 느끼고 그 이불과 같은 어떤 보온 장치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오리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덮으면 담요보다는 예를 들어 더 좋다. 이불이 없는데 담요만 덮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게 있고, 그죠? 근데 그 속을 채울 때 전혀 솜만 넣던 사람들에게는 오리의 목털, 이걸 가지고 넣으면 정말 가볍고 좋다고 설명이 정말 간단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근데 다시 아프리카의 부족들,
그 사람들에게 추위를 설명하고 이불을 설명하고 오리를 설명하고 털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약간 과장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혀 우리 다른 언어예요. 시장을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죠? 문자는 모르더라도 들어서라도 익히려면 단어나 문장, 문단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좀 더 좀 학문적으로 들어 읽고 쓰려고 한다면 영어로 치면 알파벳을 배워야 되고 단어를 배워야 되고, 그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밟아오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 수고, 문장, 문단, 그죠? 균형표를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간단하게 그냥 라인 이렇게 차트 보여주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해주고 나버리면 끝나요. 끝나긴 해요. 근데 그게 일목의 진면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면목을 설명하려고 하면 일목균형표의 이름부터 지금 낯설잖아요. 일목은 뭐면 균형표는 뭐냐 말이죠. 한눈에 시장의 균형을 파악하는 표 이면서도 그것은 차트 이야기고 그 안에 깔린 이론들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뭔가 좀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전환선 기준선, 예, 지행서편, 선행서편, 네, 그다음에 가격 목표치 수준론, 파동론, 시간론, 그다음 형보론, 막 이렇게 막 봉 패턴부터 해가지고 그죠? 추세, 뭐 심리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자면 종합선물 세트죠. 그 안에 파동도 있고요, 대각선 방향, 상하 가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예, 시간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도 보고, 예,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에 시간이 들어가면서 차원을 좀 달리한다, 차원이 나오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죠. 첫째는 생소하다. 사람은 누구나 생소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인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면 다행인데 아닌 경우에는 좀 배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저게 어렵겠다 이렇게 싶으면 이소부화에 나오는 여우가 되어버려요. 저 포도를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게 되니까 먹기 힘드니까 그냥 쉬다고 그냥 에이 저 포도는 쉬다가라고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생소하다는 것과 함께 생소하다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생소하고요. 모르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다 익히더라도 쉬운 것부터, 예, 자, 어렵다는데 쉬운 것부터 어려운 부분까지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누구나 욕심이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론 같은 것에 매달려요. 그럼 시간론은 그야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라서 가장 어려운 건데 되게 배우면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권시장에서 그 일본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렇고 이렇게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고 다만 자본의 기회비용처럼 내가 균형표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노력 혹은 비용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책 사서 독학하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 대비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이론에 쏟았을 때 차라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죠?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균형표는 분명히 나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러자면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어쨌든 이건 뭐 제가 만든 이론도 아니고요. 일본에서 건너온 것인데 이 이론을 애초에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학설을 제시를 하고 이랬으면 그 사람의 논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봐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물딱주물딱 하거나 대충 그냥 추려서 혹은 일부만
입구만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책만 봐서는 입구밖에 모르는 거죠. 입구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밑밥이 아니고 실제로 매일의 주가 등락을 예측해 오던 것에 대해서 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이겁니다. 일목산인이 시장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여러분도 파악을 했다 그러면 그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요,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의 크기와 폭이 이 정도예요. 이걸 여러분 남에게 그죠 알려주는데 이걸 어떻게 전부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요. 또 그것을 다 설명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바탕, 실력, 이것이 쌓여 있지 않으면 이야기해봐야 그냥 못 알아듣거나 들을 때만 수긍하고 나머지는 흘러가거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은 받아들이는 그죠? 자세를 그려야 됩니까? 이게 이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주 깊고 어려운 이론이랄까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면은 그걸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죠. 그죠? 왜? 바탕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그죠? 또 대학생 정도의 과정에 와 있으면 금방 좀 또 그래도 대득을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일목산인이 경험한 것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분은 그것을 추려가지고 책을 어쨌든 7권을 썼어요. 그나마 7권을 썼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가져온 자료로는 일본의 신문에 기고했던 원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인이 쓴 일목균 원전 7권. 현재 우리가 일목산인의 목소리라고, 일목산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론의 전부는 이 7권과 신문에서 실린 글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7권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국내는 4권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신문 이것은 또 원전 나머지 3권은 제가 따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기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남은 신문에 실린 거나 이런 내용들은 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건 일본 가가지고 그 신문사 에서 그동안 발간됐던 자료를 전부 얻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번역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1에서 2권 혹은 4권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균형표 공부에 대해서 혹은 비판론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치는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또 최대한 남겨주려고 한 이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동그라미 이렇게 쳤는데 그냥 책 7권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조금씩 이렇게 겹치면서 어쨌든 그 내용들이 한 7권이 그냥 이분이 그래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내용을 한 요만큼 남겨줬어요. 예?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상상의 나래를 경험을 보충해가지고 일목산이라고 또 안 갖다도 됩니다. 그죠? 우리 나름으로 그걸 체득해가지고 빈자리를 채우면서 내가 이 이론을 사용해서 시장에서 써먹는데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자, 균형표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분이 어쨌든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접근하려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권 내용에서부터 차차차차차차 들어가면서 계속 익히고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실력 일목살인을 혹은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비교는 안 됩니다. 그죠? 이걸 시합을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누구도 그것을 검증해주고 확인은 못 해주지만, 우리가 또 평생 연구를 하면 일목산인은 30대 중반에서부터 팔순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많은 시장 시세를 컴퓨터나 이런 것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목산인 수사가 받은 시대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일목산인 이분 이 이론을 만든 분보다도 더 뛰어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어차피 시체라는 거는 좀 예측이 약간 수반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 결과가 이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론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다 맞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형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뭐 이야기 좀 겉돌다가 말다 그러는데,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균형표의 진면목이나, 예? 진면목이나 일목산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비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목산인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오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보고 떠드는 사람들이 가장 한심하죠. 그죠? 이 사람은 그냥 나오는 뉴스가 진실이라고 믿기 떠드는데 그 뉴스 자체가 진실과 거리가 멀다면 아주 웃기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표 이론에 대해서 더러 비판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짜깁기 이론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보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깊게 이렇게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겉에서만 보고 저 포도는 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우 저렇게 뭐 오랫동안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익힐 것 같으면 난 안 할래.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여러분 뭐 그죠? 예, 그렇게 뭐 깊은 학문을 할 필요가 없듯이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본래의 내용을 이제 모르거나 혹은 그 안에 이미 있는 내용을 심지어 이제 국내에 나온 일목균형표 책 굉장히 제 책을 많이 베낀 내용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목산인은 15조 종가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종가를 한다든지 일목산인이 지수에 대해서는 종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심지어 아예 간단하게 가서 주봉이 종가를만 가지기도 하고 15조 종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내용을 모르니까 밖에서 그냥 일단 비난부터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부분은 균형표의 어떤 그 진면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단순히 그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만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균형표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이분이 자기가 체득한 것에서 최대한 좀 많이 추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만 배우면, 예, 효과를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일목산인이나 일본의 사사키 히데노부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예, 이름을 더 높인 이유가 잘했으니까요. 전망도 잘하고 잘했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깊게 나는 한번 들어가 볼 것인지 원전을 뭐 1군부터 3까지라도 사서 본다든지 뭐 기회가 되면 7군까지 가본다든지 아니면 일본 가가지고 신문에 실렸던 것까지 다 한번 가져와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본인이 그렇게 한번 가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뭐 적정선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예, 본인이 이제 좀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깊은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목사님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목금 정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예? 목금 나무로 된 금이 있죠. 그죠? 연습할 때 쓰는 거. 그런 사람이 진금을 들고 휘두르를 하지 말라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피아노는 고양이가 금반에 올라만 가도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예? 가운데 이제 흙금반이 있고 고양이가 올라가면 도레미파이라고 이 이 금반에 고양이가 올라만 가도 소리 난다 그죠? 누르니까 그럼 해무가 현을 딱 때려가지고 소리가 따라 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걸 무슨 예술적으로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일목사님 말씀은 7년에서 8년 그러시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뚱땅 이렇게 외워가지고 솔솔 랄라 솔솔미 이런 정도야 뭐 금방 갈 수도 있고요. 저도 뭐 피아노를 조금 합니다. 조금 하는데 이걸 이제 예술적으로 정말 그게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그야말로 피아니스트 예술가들은 엄청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연주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이 계좌 터가지고 당장 3인 운 좋으면 올라가고 운 나쁘면 빠지고 이거 뭐 바로 됩니다. 그냥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뚱뚱뚱 누르면 되는 거예요. 미래 도레 미미미 세 개만 알면 그냥 뜻다 비행기는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주식도 뭐 그런 식으로 운 좋으면 또 그래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균형표라고 하는 이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대로 익히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선 각종 이론이나 이런 자료들을 접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머릿속에 일단 저장을 하고 그것이 숙성돼 가지고 그죠? 전체적으로 써볼 수 있는 이런 데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제가 녹화를 하면은 이거는 오래 둘 건데 2020년 9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추석 전날인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고 가보죠. 일목균형교 이론의 이제 조금 장점이랄까, 이걸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써먹은 건데, 이거 제가 이런 뭐 밀떡 비슷한 정도이지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이쪽으로 관심 없는 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이실 테고, 잘 아시는 분은 제 이야기에서 오류를 조금 보실 수도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건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가르치면 달만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포가 쏘면은, 소총이나 이런 건 이 직사로 그냥 앞으로 날아가거든요. 거의 앞으로 날아갑니다. 물론 약간 이 중력 때문에 포물선 운동하면서 가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하면 바로 그냥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곡사포로 가는 거는 쏘면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집니다. 이게 뭐 사거리가 아주 긴 건 뭐 40km, 여기다가 뭐 탄에다 날개를 달거나 또 하게 하면 뭐 요즘은 60km, 70km까지 날아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완전 포물선 운동, 그야말로 물리학 법칙대로 갑니다. 이 포탄에, 여러분 미사일이나 이런 건 여기서 불을 뿜으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크루즈 미사일처럼 그냥 산 사이를 숨어서 이렇게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이건 지가 자율 비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 법칙은 우리가 놔두고요. 일단 대포는 이 포구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철저히 이제 물리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각도,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포를 쏠 때 어느 각도로 쏘아 올리느냐, 어느 각도로 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날아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궤적이 나오죠. 궤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이제 화약량이 나오겠죠. 화약을 얼마나 센 걸로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멀리 가느냐, 적게 가느냐.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멀리 가느냐, 아니죠. 이거 여러분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게 멀리 가고요. 이게 가까이 갑니다. 이제 포가 이렇게 좀 돼 있죠. 그죠? 하늘로 쏠수록 좀 가까운 거리에 떨어지는데 산 넘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변수들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풍향, 당연히 바람의 영향을 받죠. 그죠? 아주 먼 거리라면 영향을 받죠. 아주 가까운 거리는 뭐 풍향 영향 받을 것도 없이 뭐 모르겠습니다. 한 1, 200m, 2, 300m 가상입니다. 소총도 한 100m, 200m는 풍향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 발사된 힘으로 그냥 딱 때려버리니까. 근데 이게 뭐 총알도 저격수 총처럼 1km 넘어가거나 이렇게 적용하면 풍향, 바람이 날아가는데 영향을 주잖아요. 그 다음 풍향뿐 아니라 풍속, 얼마나 세게 바람이 부는지, 심지어 온도, 여러분 겨울과 여름, 그러면 공기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밀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가는데 저항을 받겠죠. 밀도가 낮으면 저항을 덜 받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마 습도도 있고, 심지어 아주 멀리 쏘는 건 지구의 자전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그건 뭐 한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남미, 제가 국가는 잃어버렸습니다. 남미의 지대함 미사일인가 함대함 미사일인가 수출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북반구잖아요. 남미는 남반구죠. 지구 자전 방향이 달라요. 다르죠. 근데 그 세팅을 잘못해놔가지고 틀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장거리를 포를 쐈다고 할 때요, 이 날아가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이 가는 동안에 공중에 포탄이 떠 있는 동안에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해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니까 살짝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처음에 쏠 때는 얘가 여기서, 이건 지금 옆으로 그려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있었는데 가서 도달할 때 보니까 살짝 지구가 이동을 해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대포병사기 때문에 그래요. 쏠 때는 이제 그렇게 쏘고요. 이 모든 이 작용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놓고
포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기는 뭐 엉망이 돼버립니다. 예, 이 대포라고 하는 게 뭐 정말 무섭거든요. 예, 미사일이나 이런 건 한 대당 가격이 비싸지만 포탄은 가격이 싸고요. 예, 여러 대가 이 포대가 그냥 동시에 쏘아대면 우리나라 K9이라고 아주 인기 있는 자주포 있잖아요. 스스로 굴러가는. 그건 급속 발사가 초반에는 세 발을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쏘아놓고 시작합니다. 예, 게다가 뭐, TOT 사격하면은 동시 세 발 떨어지고, 이게 뭐, 8문이나 이런 게 동시에 쏘면은 이게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포병 사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얘들이 뭐 한정없이 포부될 거 아니에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저 위에 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쏘면. 대포병 사격은 레이더를 비춰가지고요, 이 날아오는 포탄의 이 궤도, 속도 이런 걸 읽어가지고 이걸 거꾸로 타는 거죠. 지금 궤도가 이렇고 속도가 이렇고 지금 온도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이렇다라면 포탄이 여기 떨어지는데 이 날아오는데 이걸 거꾸로 타고 가보면 저기서 발사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출발 좌표를 읽어버려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과학기술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도 북한에 포격받았을 때 이게 뭐 고장이 나셨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미리 입력되던 좌표로 그냥 뭐 해병대들이 쏘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 포병이 자주포 스스로 바퀴를 달고 막 굴러가는 자주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 쏜 척도요 쏘아놓고 얼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대포병 사격의 공격에 받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쏘고 이동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일단 날라와가지고 떨어진 건 어쩔 수 없고요. 이 궤적을 읽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쐈다고 좌표를 우리 포병대에 알려주면 우리 포병대가 바로 대응사격 해버립니다. 자, 이게 뭔 저 소리를 지금 일목강해하고 있느냐. 제가 이걸 조금은 과장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과학의 법칙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탄착점 떨어지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건 뭐 거의 얼마의 오차 없습니다. 초탄 떨어지고 약간 관측병이 살짝 이렇게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 벗어났다 그러면 여기 살짝 조정하면 그때부터는 쏘면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균형표에서 가상입니다. 실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면서 각도와 일수와,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온 일수와 가격이 그게 각도가 나와요. 그게 바로 파동이 됩니다. 이 파동의 습성대로 간다면은 어디가 상투 바닥이 되겠다라고 추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겁니다. 이 앞에 들어가는데 벌써 한 28분 지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좀 과장법이에요. 제가 비유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물리법칙대로 따라서 포가 날라오면 그 궤적을 거꾸로 읽으면 발사한 지점을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시세가 흘러오는 과정에 이 습성이 반복된다면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상토를 딱 찔지 바닥을 딱 칠지를 알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100% 그렇게 될 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래도 기법이 된다라고, 일목균형표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법은 잘 없거든요, 여러분. 현재 흘러가는 시세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추측하는 거, 이평선이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원리를 구현을 하면 시세가 어떻게 돼서 이 지표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물론 역추적 가능해요. 가능한데 균형표는 뭐다? 상투와 바닥을 역추적해 가지고 아니면 습성을 이용해 가지고 때려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제 이야기 자체를 너무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거 사례들,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이 앞날 장중시장, 시장 분석하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도 저는 제가 여러분께 이 이론이나 이런 것을 뭐 강조를 해가지고 제가 득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물약 장사도 아니고 만병통 치약 장사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꾸 해드립니다. 뭐냐면 주식은 예측을 꼭 성공해야만 예측을 잘 해야만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또 예측이라는 것은 어차피 확률이 좀 있으니까 여기 너무 매달려도 또 안 되죠.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정말 미국에서 그죠? 예, 메이저리그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라면 정말 뽑히고 뽑힌 선수들이고요. 특히 지금 아메리칸 리그입니까? 토론토 가가지고 거기서 뭐 뉴욕 양키스입니까? 저런 쪽은 정말 강타자들이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뭐 7회를 가면 점수 한 점 안 주는데 유현진 선수의 장점이 뭐죠? 공이 빠른 게 아니라 공의 변화가 게다가 되게 타자들이 투수의 공을 던지는 습성을 타자들이 아니죠. 그 팀에는 그것을 분석하는 이게 여러분 주식과 관계되는 거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일본 말로는 쿠세라 그러죠. 버릇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볼 배합을 하는 패턴을 읽어내고요. 그 사람의 습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브 던졌다, 뭐 직구 던졌다, 뭐 싱크 던졌다, 우하단에 던졌다, 우상단에 던졌다. 이 습성을 분석하고요. 주식시장 분석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을 던지는데 팔에서 공을 놓는 위치, 손에서 팔의 각도 이런 걸 보면서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은 커브다.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직구다. 뭐 그죠? 그게 읽혀버리면, 그래서 한 게임 안에서도 타석에 한 3번 정도 오면 두들겨 맞기 시작하거나요. 처음에 새로운 순서와 잘 던지다가 시간 좀 지나면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건 엄청난 분수를 통해 습성을 읽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잘 안 보세요. 시장도 보면 시장은 우리하고 싸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이 투수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공을 던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공이 여러분 4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4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4개 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구질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편하게 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윤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의 속도를 조절해버리잖아요. 체인지업. 예? 똑같은 구질인데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장거 속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90마일 던지다가 85마일 던지면 여기 와서 지금 포구 밑에 들어가는 공이 속도 달라지는데 제가 헛스윙 해버리죠. 그 다음에 똑같은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내기퉁이로 나누어 던져버린다. 더 심하게는 이렇게까지도 나눠버린다 그러면 구석구석 찔러대면 이거 뭐 타자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배합을 또 기가 막히게 섞어대고요. 예, 윤진 선수가 이 야구 이 IQ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볼 배합이 뭔가 간파당했다 하는 기분이 들면 이걸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타석에서는 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이 어떤 공을 던질지, 예? 슬라이더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싱커인지 커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빠른 볼을 들어올지 느리게 들어올지 어디로 찔러 넣을지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공을 둥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둥근 공을 쳐내는 타자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투수는 윤진 선수 한번 보세요. 지금 공 하나 던지고 나서 예? 아니죠. 더가웃에 들어가면 노트 비슷한 거 메모장 하나 들고 계속 읽어보고 있는. 다음 상대할 타자들의 습성 같은 것도 적어놓은 걸. 이 타자는 어떤 공에 배트가 잘 나가고 어떤 공에 약하고, 그죠? 서로 굉장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가 투수든 타자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뭐 사회인 야구에서 생전 처음 보는 팀끼리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다. 그건 뭐죠? 일종의 예측이고 예비 계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치는 사람이라면 뭐 어떤 공이 오든 뭐 자기가 딱딱 쳐내겠죠. 그죠? 정말 고수라면 시장에 어떤 패턴을 보이든 딱딱 매매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격일 수도 있고 지수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를 갈지 이거 이론적으로 무한대예요. 근데 무한대로 해도 뭐 제로에서 만까지 바라고 가는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결정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가격 지수가 얼마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가는 과정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갑니까? 기간이 길수록 중간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라갈지, 올라가다가 뺐다가 올랐다가 뺐다가 5개 파동으로 갈지 뭐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균형표는 그 안에서 잘게 나눠보면 망망대해 시줄날출처럼 이렇게 일단 제가 너무 촘촘하게 그려놨는데 이 변화일들이 나와요. 이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 변화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가격 목표치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이 파동의 섭성을 읽는다 그랬죠. 제가 파동의 섭성. 이 큰 파동이 가지는 섭성, 대포를 이렇게 쐈단 말이죠. 상대방이 보니까 이렇게 쐈어. 그럼 여기 떨어지겠어. 이렇게 이 과학적이라 그러면은 사실 어편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면 이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과학적이죠. 섭성을 읽어내고 인과론이 나오고 통계적인 방법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변수들도 그 당시에 무슨 앞으로 이벤트가 다가오는지 우리를 치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미국이 지금 2020년 9월 30일 현재로서는 미국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반등하고 지금 살짝 흔드는데요. 주가 부양책이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11월 3일에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런 이벤트들 혹은 뭐 FOMC가 이번에 열리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양적 완화를 한다 안 한다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것과도 결부시켜 보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죠 시장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균형표에서 굉장히 이제 깊어진 사람이고요. 이걸 못한다면 균형표를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아직 자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그냥 하수냐 그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균형표에서 말하는 이론을 제대로 익히고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좀 된 단계라면 이렇게 설계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해요. 그게 맞고 안 맞고는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앞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듯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그걸 뭐하러 머리를 써가면서 골치 아프게 설계를 하냐.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그때 실제 왔을 때 시세가 다르게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총을 쏠 때 크리크 조정하듯이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류현진 선수가 이 선수는 주로 이런 공을 잘 받아친다. 이 공이 약하다고 보고 왔는데 충분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얘가 좀 컨디션 좋다? 어느 쪽으로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패턴을 바꿔야죠. 그런 용도로 쓰인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얘는 이걸 치고 뭐 저걸 치고 이걸 던져보고 저걸 던져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연구를 분석을 많이 해놓으면 그 시장 대응에 있어서 그 분석이 자기가 고집을 하면 방해가 돼버리죠. 야, 이 분명히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빠지냐? 나는 여기 올라간다고 봤는데 이렇게 고집을 하면 안 되고 그죠? 대신에 여기에 시장이 자기 예상과 또 혹은 달리 간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만큼 충분히 연구를 해놓으면 그것이 그 다음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너무나 확고한 상투 자리였고 이렇게 싶으면 이 갈 때 좀 망설여집니다. 솔직히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정말 바닥 같았는데 가격 파동 뭐 그치 모든 것이 겹쳤는데 아니고 이제 이것처럼 더 빠지고 있다고 할 때 나중에 바닥이 더 이제 다른 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당황하는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빨리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얘기가 1 추세. 항상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2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은 추세에 그 다음에 둡니다. 여기서는 이거 제가 이 그림을 올려놓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때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걸 이제 간출인 겁니다. 변화일로 간출해보고 목표치로 이렇게 좀 간출해보면 대강 앞으로 시세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변곡점 같은 게 이렇게 좀 압축이 되기 시작해요. 이 점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 시점에서 앞으로 고가 저가를 생각해보고 변곡점을 생각해보면 이 무수한 점들만큼 많은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 점들 전체가 전부가 바둑판에 돌을 언제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걸 확 압축을 해보면 바둑에서 그래서 고수들끼리는 아무데나 뭐 의미 없는데 돌을 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앞측에 보면 대강 이렇게 놓을 것이다라고 수일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 참 말씀 나온 게 바둑에도 수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놨을 때는 저 사람이 이 형국에서는 이렇게 막을 거야. 그럼 나는 여기를 놓고 그럼 저렇게 놓겠지. 그 이세돌 우리 명인입니까? 이 뭐 천재는 그걸 머릿속으로 몇 수를 엄청 많이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결국 보면 그거예요. 제가 자꾸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데 상대방이 돌 어디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전체 판세 형국을 읽어보면 저 사람 그 수준 하에 내 수준 하에는 아마 여기 놓을 거야라고 그죠? 착지점들이 딱 몇 개가 나오겠죠. 정말 고수들이 보면 전혀 내가 예상 못해 허를 찌르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수일기죠. 우리도 지금 수일기를 하는데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거죠. 그 대신에 그 수일기를 할수록 이제 본인한테 공부는 많이 되고요. 대응하기가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일기 전혀 못해도 그냥 나오는 현재 시세만 보고 이 패턴만 보고 따박따박 그냥 대응해 나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이걸 원초적으로 부인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건, 전에 제가 일자별로 등락을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이게 맞을 때는 도움 되지만 할 때는 사람 헷갈리게만 하니까 예, 이걸 발표를 안 해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는 보지만 여기서 보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했을 때 했을 때 그 이후 실제 움직임 같은 걸 여기 이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금값이요 2,000달러 넘어갔을 때 이때가 언제냐 8월 7일이죠 2089 왔을 때 어저께 기사 보니까 뭐 금이 3천 간다 그래놓고 요즘 왜 이러냐 이러던데 이때 제가 이게 지금 8월 7일 아닙니까? 해외시장 동향을 제가 매일 카페에 올리는데 이게 8월 8일이거든요. 8월 8일이니까 그럼 이날이 8일이 토요일인가 보다. 제가 금요일 거 보고 올렸나 보네요. 이때 제가 보면은 이 금 차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2080 달성했다. 그 다음에 이거 주봉입니다. 이 주봉이 요 2080달러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는 17변화일 와서 여기 나오는 EN 응용 계산치 달성하고 여기서 댐봉이 딱 떴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 금 차트 분석을 안 해주다가 이날 딱 해준 겁니다. 여기 대음봉이 하나 딱 때려버렸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어쨌든 이날이 상투입니다. 이게 일봉이죠. 그래 놓고 대음봉 또 때려버리고요. 그 제가 첫 음봉 딱 주말에 떴는데 네 이게 7일 금요일이네요. 주말이네요. 이거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 주 월 화 박살납니다. 반등 주고 빠지고 이제 내려와 버립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가던 시세가 물론 이거는 이제 예측을 한 경우가 아니고 딱 중요 변화일하고 가격 목표치 달성 시점에 제가 달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이건 2018년 글입니다. 제가 이 앞은 시황하고 이럴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과거에는 제가 옵션 만기 주간 오면 월화수목 등락을 미리 발표할 때가 있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허황되게 들릴 거예요. 야 우선 그렇잖아요. 저 구라를 쳐도 아니 월화수목이 오르고 내리고도 그것도 그런데 몇 시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근데 이건 실제로 보여드리잖아요. 자 만기점 월화는 지수 상승하고 수요일은 10시 11시 이후에 하락하고 종가 하락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중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점이 몇 시 나오냐면 10시 3분에 나와요. 이건 수급입니다. 외인이 거기가 내가 선물이 사다가 확 때려버리네요. 이거 싹 때려버립니다. 자 보면 지수는 10시에 쌍봉 나오고 11시 이후 시가 이탈하면서 본격 하락한다. 제가 보세요. 수요일은 10시 11시 마디 이후에 하락한다. 종가 하락이다. 의견을 드렸잖아요. 월화는 올라가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수요일날 장중에 이게 위에는 200틱입니다. 200틱. 이게 여러분 11일 9시 10시 11시잖아요. 9시 35분 고점 나오고요. 10시고요.
그러니까 고점은 사실 앞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1시 여기 빠져버립니다. 여기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 그게 한 점 상투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전에 올랐다가 빠진다라고 하는 자체는 제 말이 맞잖아요. 10시 11시 마디 이후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에? 그 10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10시고요. 이게 11시는 여기잖아요. 10시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실제 보면은 11일날 수요일날 외국인 매매는 오전 10시 이후에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고, 열심히 연구를 하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 그때 매일을 언제나 항상 예측해가 이렇게 매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 전에 계속 계산을 하면서 맞아왔을 때 만기는 파생이 여러분 장중 등락만 가지고도 특히나 옵션은 수익이 크게 저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분석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현물은 크게 상관없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7월 10일 화요일 날 장전에 투자 전략에 올립니다. 자, 10일 투자 전략. 7월 9일 날 그 전날은 마감 시향이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여기다 제가 이제 더했습니다. 7월 10일 투자 전략에 만기일까지 전망한 화요일 상승, 수요일 조정, 목요일 장중 큰 등락으로 본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화요일은 올라가고, 수요일은 빠지고, 목요일은 등락한다. 화요일 올라가고요. 수요일 빠져요. 빠져가 반등은 했는데, 목요일로 등락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요일 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수요일은 빠져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화요일로 상승, 수요일날 조정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자, 화요일날 올랐다가 오후에 살짝 밀리긴 해도 올라 있었잖아요. 수요일 확 빠져버리죠. 빠져가도록. 그러면 매도 오버나잇이 이론적으로는 이 예측대로 간다면 가능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11일 장중에 제가 보냅니다. 수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초반에 약세 보이다가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지나면 올랐다가 오후 2시 지나면 하락 마감한다. 그걸 제가 시황에 적어 놓은 겁니다. 오전 약세 보이다가 이게 보세요. 내일 장중까지 예측 파동 그래가지고 7월 11일 날 수요일 날 10시 19분에 제가 시황을 여기 올린 거잖아요. 지나고 올린 게 아니라. 그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전에 약세 보이다가 10시 반 11시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가능해 주고 후반 가서 2시 이후에 하락. 실제 한번 봅시다. 이건 200택입니다. 10시 반입니다. 10시가 바닥이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10시 반 11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분봉으로 따지면 10시 반에 시간마디 오잖아요. 그러면 10시 반부터 11시까지가 30분 분봉 하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분봉이 15분봉에 뭐 시간이 두 개 겹쳐서 오거나. 그래서 제가 한 점으로 10시 반이 바닥이다. 이거보다 10시 반, 11시 이러면 이제 올라간다. 후반 가면 이제 뭐 2시 이후 떨어진다. 이거 보세요. 이미 10시 물론 바닥이면 10시 반 지나면서 딱 돌아서죠. 이게 10시 반이에요. 여러분 10시 반입니다. 아이고. 다시요. 이게 10시 반입니다. 표시해놨잖아요. 크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2시. 2시 이후 하락한다. 1시 50분까지 쌍봉 치고요. 여기 2시입니다. 그죠? 여기 쭉 빠지죠? 3시 이후에 하락이, 3시니까, 이제 마감무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2시 50분까지 올라요. 그 다음에 1시 50분이니까 2시경, 하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은 뭐, 여러분, 얼추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10시 반, 11시나 올라갔다가 뭐, 오후 2시 되면 빠진다 그랬는데, 빠지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디? 거전달 이렇게 예측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요일 날 하락하는데 목요일 날은 등락한다 그랬는데 그 등락의 시간을 알려줘 버리잖아요. 목요일 날은 제가 등락한다 그랬잖아요. 저 앞에 보면 등락하는데 뺐다가 올랐다가 빼잖아요. 등락이야 매일 하지. 그죠 여러분? 등락이야 매일 하죠. 아예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고 일방적으로 빠진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등락이 맨날 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죠. 그죠? 여름 되면 물가에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건 늘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운전을 특히 조심해라. 맨날 운전을 조심해야지. 그럼 물가에 가면 물 조심해야죠. 여름 되면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등락 조심해라 그러면 그거죠. 올여름에 물가에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증서 주지 말고 음주운전하지 말고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불러버리잖아요. 그죠? 과연 어떤 기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문하다 그러죠. 어떤 기법이 이런 식으로 매일의 등락과 그 장중의 시간까지도 훑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 30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65, 33 시간마디 이후에 빠집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일목의 기본 수치 시간마디 11일이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등락했는데 33 지나면서 돌아갑니다. 이게 9시, 9시 반, 10시 봉이죠. 그죠? 10시 반, 11시, 12시, 12시 반, 이렇게 가다가, 맞나? 9시 반,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가죠. 1시, 여기 65 걸리죠. 그죠? 빠지잖아요. 콜 치시 한번 보세요. 0.35가 10시 25분이니까 10시 반이잖아요. 물론 이런 데서는 아주 겁났겠죠. 떴다 밀리니까 0.35가 0.96 갔다가요. 다시 여기서 1.88까지 갑니다. 몇 배 납니까? 아줌마 나스야 하고 여기서 털어도 되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빠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옵션 만기 같은 때에 이런 리듬이 정확하면 이게 굉장히 큰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2시, 1시, 2시 이후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올라가다가 돌려버리니까 푸시시 한번 보세요. 2시 이후에는 1점 얼마이다가 이게 어떻게 되죠? 거의 3배 나버리잖아요. 예? 그죠? 이 짧은 순간에 3배, 거의 못해도 한 2배, 2배 반 이렇게 터지잖아요. 여러분 1.5에서 3 가면 그냥 2배잖아요. 수익률은 더블 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변곡점 하나에, 장중 변곡점 하나에. 왜? 그날 만기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선물 틱으로는 뭐 여기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되지만 만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 때, 그죠? 콜로 그냥 터지고 먹고 이런 푸스를 먹고,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실제로 했다면 여기서는 콜로 먹고 여기서는 푸스를 먹죠. 막판에는 이거 콜 떨어질 때 여기서는 푸스를 2배 나버리잖아요. 그럼 이 당일 하루에 몇 배가 납니까? 몇 번, 저는 여러분 균형표에 대한 공부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맨날 만기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몇 배씩 벌어대면 엄청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도구가 적어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이해되시죠?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만기 전망을 내놓은 게 2005년 10월 만기예요. 저는 여러분 TV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2005년 10월 12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10월이니까 옵션 만기다. 만기 차트인데요. 제가 이날 1시부터 지수 크게 빠진다 그랬거든요. 크게 빠지. 근데 이 앞 그림이 어디 있는데 제가 캡처를 어떻게 했냐. 요건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3시 15분에. 여기 보면은 상승으로 가다가 이건 이제 온봉이고요. 이건 11일, 12일이고요. 장중에 보면 쌍봉 찍고요. 쌍봉 찍고 여기서 구름 하단 딛고 올라가다가 기준선 구름 상단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 앞까지 지수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죠. 그 당시 제가 여의도에 어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증권 다니던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그 한강 바로 위에 모 지점에서 이날 이 콜에 어떤 큰 손 한 사람이 아주 몇십억을 날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지수가 여러분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날 그날 오후에
푸 터지는 장면입니다. 0.25가 2.11까지 갔으니까 한 8배 됩니까? 10배는 안 된다, 그죠? 이거요. 이거 뭐 조금 다른 건데, 예, 조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근육표 이론을 2001년에 원전을 일본에 가져와가지고 번역해가,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번역하고 공부를 하다가 2002년부터 예, TV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장중 실시간 선물 분봉이 HTS나 이건 앵커 차트라고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이용자가 적어져서 유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이제 앵커 차트 만들 때 제가 조금 기술적 그 좋은 참가를 했었고요. 이게 장중 실시간으로 이런 분봉이고 튀기고 뭐고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 이전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정권전산한테 받고 이런 정권산 HTS나 이런 회사들이 받아내는 건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계속 일목의 접목을 연구를 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분봉까지 접목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파동으로 등등등등 설계를 하고 예, 연습을 하고 해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 시장에 뭐 앞으로 가는데 시간에 변화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세가 그 변화일에 맞춰서 그 직전까지 말입니다.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럼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이건 가상입니다. 에는 언제 변화마디가 오고 화요일 언제 변화마디가 오는데 예, 내가 볼 때는 월요일 중 몇 시는 상투가 되고 화요일날 그게 조정이 맞다면 화요일날 몇 시는 바닥이 되며 수요일은 어떻게 됐다가 목요일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설계가 이 앞에서 나온 걸 가지고 아까 대포 보셨죠?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제가 앞으로 포를 쏘아가지고 이게 이 각도로 이런 습성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포탄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질 거야 라고 설계를 해본 것인데 뭐 운이 좋았는지 어쩐지를 몰라도 일단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하지만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걸 앞서 다른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정군시장 개장 시간이 딱 그냥 9시부터 3시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9시 30분, 아니요. 3시 30분에서 45분까지 가는데 HTS가 분봉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30분봉이나 다른 이런 걸 가지고 15분봉 장기를 가지고 파동 설계를 못 합니다. 왜냐? 시간이 틀어져 버렸어요.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가야 되는데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장중에는 거의 5분봉 정도 예, 하고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개인들이 파생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뭐 외인기관들이 개인 돈 막 뺏어 먹을 때하고 개인들이 많이 녹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뭐 해외 선물이나 다른 데를 많이 튀어나가 버려 가지고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뭐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다가 엄청나게 줄어버렸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은 무슨 고빈도 매매니 뭐 알고리즘 매매니 뭐니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과거 같은 이런 설계를 통한 고저점 맞추기가 이전보다 확률이 떨어져요. 분봉의 문제나 그런 것들. 그리고 장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요즘 거래 굉장히 안 됩니다. 이전에는 뭐 200틱만 해도 거래가 엄청나게 되고 지금 거래가 장중에 말라버릴 때는 200틱이 30분 동안 뭐 봉이 6, 7개 나오고 이러고 앉았어요. 정말 안 될 때는. 그러면 곤란합니다. 시장은 어쨌든 뭐 왁자지껄 억지글 덕식을 하면서 충분한 거래량과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오히려 좀 자연법칙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개별주가 거래 몇 주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파동론이고 그죠? 기술적 지표 이런 게 제대로 접목이 됩니까? 대단히 많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그죠? 자연법칙대로 좀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코 이게 변명이 아니고 시장의 상황이 개장 시간이나 분봉의 개수 문제, 그 다음에 증권사 HTS가 그걸 지원 안 해주는 문제,
예, 그 다음에 예,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이 외에 제가 장기적으로 전망한 건 과거 전적지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31일부터 지금 빠지는 미국 676주 뭐 변화마디 같은 거, 이런 건 큰 파동의 접목이고요. 장중 미시한 파동에서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예,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균형표가 어렵다고 비난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에도 야 이걸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난을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가 또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고 이거 바로 이걸 설계까지 가려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 기법을 제대로만 익히면 이런 수준도 보여줄 수는 있다. 예, 접근은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라도 또 여러분들 일목을 배우면 뭐 분봉의 시간마디까지 해서 뭐 며칠째로 예측을 다 한다더라. 그것이 전부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궁극의 단계. 예, 적어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매일을 모든 만기를 언제나 틀리지 않고 설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대부분 뭐 제가 그동안 공개한 동안은 잘 맞았고요. 근년에는 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만기, 이번 만기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한데 예, 너무 여기에 천착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열심히 하시면 균형표의 다양한 이론 중에서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정말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가다 보면 이런 국면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예측에만 매달리면 그 자체가 또 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건데 예측과 대응, 그다음 사전 예비 계산과 대응 이 부분들은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도구는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녹화가 그러니까 1시간 채웠네요. 저는 너무 길어진 것 같았는데 1시간 더 짧은 건 아닌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